박정훈의 경제쇼 특별 대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경제의 원로 박승 총재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은 늘어나고 대기업들의 지표는 좋아졌는데 고용이나 가계소득은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현재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시고 이후 건설부 장관과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셨는데요. 정말 이 한국 경제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이 한국 경제의 이 현대 경제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산업 면에서 보면은 제조업이 이끌었고, 네. 제조업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은 수출로 팔아서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그동안에 수출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모든 제품들, 가령 자동차, TV, 선박 할 것 없이 그 제품의 8월 이상이 수출로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수출은 그동안에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1964년에 1억 달러였던 수출이 올해 6천억 달러가 되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발전이네요. 54년간에 6천 배로 늘어났죠. 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5% 이상의 고도 성장이 이 수출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수출이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투자입니다. 네. 투자는 수출 제품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벌은 돈을 몽땅 국내 투자에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자 도입하고 또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래서 투자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저성장이니 고실업이니 양극화니 이런 어려움에 당면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이러한 수출 주도 성장 엔진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그 엔진이 수명을 다해버린 겁니다. 수출이 그동안에 과거에 두 자릿수로 늘어왔다고 그랬는데 네. 지난 6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 이후 네. 6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평균치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네. 0%입니다. 정말요? 예, 정말입니다. 네. 이거 이야기하면 깜짝들 놀라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수출 잘 되고 있는데 그래요. 수출은 항상 는 줄 알고 있죠. 항상 느는 걸로 알죠. 네. 작년에 계속 마이너스 되어 오다가 작년에 16%로 늘고 네. 올해 아마 5, 6% 늘을 거예요. 지난해가 오히려 놀라운 일이었군요. 예. 이례적이요. 네. 반도체. 네. 경기 때문에 그 반도체 덕택에 올해도 한 5, 6% 늘고 네. 내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네. 어쨌든 지난 6년 평균치가 제로예요. 네. 전혀 늘지를 않고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출이 제로로 된 거. 수출 주도 시대가 끝난 거. 네. 이것이 지금 현재 경제라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네. 그 화가 어디로 가냐면 투자로 갔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외자 도입 가지고 국내 투자를 많이 한 것은 네. 내수를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수출 물자를 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수출이 막히니까
투자를 안 해요. 투자해봤자 그 생산물을 소화할 데가 없으니까. 네. 수지가 안 맞으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매년 두 자릿수로 늘던 투자가 네. 지난 6년간은 그러니까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네. 평균 4%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와서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네. 매달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한국은행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투자가 지금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와 같이 투자가 줄다 보니까 고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투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투자가 안 되니까 투자가 감소하니까 고용이 줄지요. 네. 고용이 줄으니까 가계소득이 준단 말입니다. 네. 가계소득이 줄으니까 대기업 소득은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줄으니까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래서 오늘날의 문제점, 즉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이 삼중난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즉 수출 주도 시대가 끝장남에 따라서 국내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소득의 악순환이 생겨서 가계 빈혈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은 수출은 기대하지 말아라. 네. 이제 내수만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경제학하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수출의 뒷받침이 없는 내수만의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 이게 지금 세계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선진국. 세계 선진국은 전부 다 수출 주도가 아니라 내수 주도예요. 네. 앵커 잘 아시죠? 선진국에 왜 3%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가? 내수 중심이라는 게. 왜 1%, 성장입니다. 2%? 선진국에서는 네. 2% 성장이면 그냥 하느님 오잖아요. 네. 왜 2% 성장도 높다고 하느냐? 내수 때문입니다. 내수만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은 네. 3% 이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정은 한두 해는 가능하죠. 네. 올해 2, 4분기인가에 미국이 3% 이상 성장했다고 그래요. 한때는 가능하지만 네.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은 3%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네. 2% 성장은 고도 성장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도 선진국형이 됐다. 네. 선진국처럼 됐다. 이걸 국민이 알아라. 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다.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2% 내외 성장이 정상이다. 네. 이게 뭐 불경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2% 내외 이상의 성장이 안 된다. 한국은. 네. 바로 한국의 현재 잠재 성장률. 잠재 성장 능력이 바로 2%됩니다.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후반. 2%대 앞으로 지금 올해 지금 한국은행에서 2.7%인가요? 이렇게 네. 경제 성장을 네. 예상했죠. 네. 이것이 보면 과거는 5% 6%에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네. 그렇지 않다. 네.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닮은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하고 닮은 점이 일본이 1970년대까지 네. 한국 전쟁 이후 그때까지 장기간 10%대의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네. 수출주도. 그러다가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너무 고도 성장을 하고 무역 흑자가 많고 하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독일 합해 모여가지고 그렇죠. 플라자에서 너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네. 너 환율을 내려라. 그 이야기는 엔화를 평가를 높여라.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합의해가지고 일본의 환율을 238엔에서 128엔으로 반토막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 가치가 거의 2배로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의 가치가. 2배로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엔화 값이 2배로 올라버렸죠. 수출 기업들은 갑자기 날벼락이 그렇죠. 됐군요. 그러니까 100원 받던 걸 50원밖에 못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초토화됐죠. 네. 그래서 일본이 그때 수출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처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그때 6% 성장하던 게 2%로 그냥 성장률이 폭삭해 버렸어요. 네. 그 일본이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내수로 가자. 내수밖에 없거든요. 수출 안 되면. 네. 내수는 어떻게 늘리느냐. 그 길은 돈 푸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네. 재정이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을 막 풀어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막 흔해지고 금리는 느리니까 이제 투자가 늘고 막 그러는데 네. 기업이 수출이 안 되니까 설비 투자는 안 하고 네.
국민이나 기업이 그 돈 가지고 전부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샀어요. 아유,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하고 뭔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금 네.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4배, 5배로 뛰고 네. 주가가 3배로 막 뛰고 그 지금 현재 이 일본 주가보다도 몇 배 오르는 주가가 네.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니까 일본이 큰일 났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올리고 돈을 걷기 시작하니까 이른바 폭삭한 거죠. 소위 거품이 꺼진 겁니다. 네. 버블이 꺼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집값 폭삭하고 주값 떨어지고 그때부터 일본의 장기 불황이 시작이 됐는데 네.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네. 이 기간 중에 일본의 장기 불황의 평균 성장률이 0.9%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2%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황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네. 한국 경제는 지금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네. 장기 저속 성장 단계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는 2%대 성장으로 만족하자. 네. 그 이상 안 됩니다. 2% 성장을 만족하고 그 대신에 2% 성장을 하되 네. 독일처럼 고용난을 없애고 양극화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연착륙 네. 2% 성장률을 연착륙시키는 거 네. 이것이고 요거는 절대로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네. 단기간에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네. 이 장기 저속 성장 문제를 해결 못한다. 네. 따라서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 꾸준히 국민과 정부가 노력해서 이 방향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면 문제가 없는데 전력 질주해서 뭐 100m를 한 10초대 초반에 뛸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서버리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그렇죠. 때 위기가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조절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일본 얘기를 하시면서 보니까 금리가 일종의 방아쇠가 돼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들어섰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금리 결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한미 간 금리 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뭐 그래도 버블이 하도 커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다 치지만 우리는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또 금리를 낮은 금리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금리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고민이 아닐까 나도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은행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 우리 경기가 나쁘니까 네. 지금 2%대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가 나쁘고 고용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또 가계부채는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용기를 못 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아직 못 했는데 네. 나는 이제는 한국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아마 앞으로 한국은행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대세로서는 가계부채 있고 주가 떨어지지만 금리 올려야 돼요. 네. 그렇군요. 또 한국은행 총재로 계실 때 가장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퇴사에서 한국은행을 가장 사랑한 총재, 한은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 총재,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고뇌한 총재로 기억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요즘 한국은행의 역할 그리고 독립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한은 총재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항상 금리를 내리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한국은행에. 네. 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정부는 이제 경기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금리를 자꾸 내리라고 그 압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거꾸로 정부가 금리를 올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판이니까 네. 이거는 한국은행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격려해 주는 거 아니냐. 저도 지금 한국은행 처음 출입해서 출입기자가 됐었던 게 21년 전인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압력이라는 게 정반대로 사실 그래요. 원래 아마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올리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기억하기에는 한 번도 없어요. 제 경험 정도가 아니라 한국 역사상 처음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 셈인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박종훈의 경제쇼 특별대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그 첫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고 또 우리 경제 성장에 정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나쁜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양극화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양극화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주도 성장을 하려면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양극화가 어느 상태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분배를 보면요. 상위 1%, 네. 부자 1%, 우리나라 1% 소득이 네, 소득 1%.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하위 50% 밑에 가난한 데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네. 소득 절반이 50%.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은 4.5%예요. 아니 그러면 상위 1%가 하위 그렇죠. 50% 버는 것보다 지금 3배를 가지고 있다. 3배를 버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상위 1%가 밑에 전체 국민 50% 소득의 3배를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요게요.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게 악화됐다고 하는데도 미국이 이게 2배입니다. 아, 미국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까? 예. 네. 그런데 미국이 2배인데 한국은 이게 3배예요. 네. 거기다가 자산 격차는 더 큽니다. 네. 상위 10% 그러니까 재산 많이 가진 사람 10%가 네. 전체 재산의 66%를 가지고 있어요. 와, 10%가 3분의 2를 갖고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네. 하위 50% 재산이 많지 않은 국민의 네. 50%가 절반이나 가지고 되는데. 있는 네. 재산은 전체 재산의 얼마냐면요. 단 2%입니다. 2%요? 전체 국민의 절반이 그럼 2%만 갖고 있다는 전체 말인가요? 국민의 네. 절반이 자산이 네. 전체 자산은 2%밖에 없어요. 진짜 이처럼 심각하네요. 재산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재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네. 기업 순이익이 네. 1년에 21%가 늘었습니다. 네. 국세청 많이 자료입니다. 늘었네요. 1년에 21%. 꽤 예, 많이 늘은 거 1년에 아닙니까? 21% 네. 늘었어요. 그런데 가계 실질 소득은 얼마가 늘었느냐? 네. 0.4%가 감소했습니다. 와, 기업만 돈 벌고 가게는 그렇습니다. 뭐 전혀 그러니까 이게 문제 바로 없네요, 세고. 대기업 호황, 가계 불황.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3해 평균 상장기업, 네.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증가율이 20% 이상입니다. 네. 이게 호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호황이고 가게는 불황이고 네.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전에는 기업이 이 돈을 벌어가지고 국내 투자해서 고용을 늘려서 그 돈이 가게로 흘러갔는데 네. 지금은 투자를 안 하니까 네. 기업이 돈 버는 것을 외국에 가서 투자하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네. 아니면 사내 유보로서 하니까 은행에 잠겨 있고 그러니까 가게로 흘러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네. 사람이 피가 이 돌다가 머리로 전달이 안 될 때 생기는 게 동맥경화 아닙니까? 네. 뇌졸중 동맥경화. 아닙니까? 그렇죠, 뇌졸중. 한국이 네. 바로 뇌졸중에 걸려 있다. 이 네. 피가 뺑뺑 이 선순환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 결과는 빈부격차를 크게 하고 그리고 가계 소득을 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계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내수가 줄죠. 그런데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국내 수요 가지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네. 국내 수요가 줄으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기업들이 뭐 수출로 돈을 쌓아두고 있다지만 가게가 이렇게 점점 가난해지면 결국은 물건을 팔 수 없는 건 기업도 마찬가지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결국 부메랑처럼 기업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출주도 성장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엔진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엔진은 네.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예, 세 가지를 다 담아야 한다. 네. 첫째는 내수를 확대해야 된다. 네.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엔진을 해야 한다. 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성장 과실을 고르게 균점시키고 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네. 세 번째로는 기업 투자를 늘리는 네. 그리고 기업 기술 혁신을 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공급 능력을 확대해주는 그런 엔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면 결국은 상위 1%, 상위 10% 이런 분들도 결국은 전체 파이가 커져가면 그분들한테도 더 부가 늘어나고 물론이죠. 또 소득이 예. 늘어나는 선순환이 그렇습니다.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성장 엔진의 내수 확대 또 양극화해서 공급 능력 확대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의 정책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로서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내수를 확대하는 일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요거는 모두 다 가계소득을 늘리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요 쪽에서 경제 성장을 끌고 가자는 거예요. 네. 수요 쪽에서. 네, 수요 쪽. 가계소득을 늘려서 가계 소비를 늘려서 네. 수요 쪽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자는 건데 네. 요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 네. 그래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자는 거. 이것을 하겠다는 게 혁신 성장 정책이에요. 네. 물론 나는 지금 혁신 성장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로서는 혁신 성장으로 이걸 해나가겠다 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두 측면이 있는데 일단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 성장 그러니까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사실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 그쪽으로 약간 논쟁이 일어날 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제가 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소득주 성장이 자꾸만 이제 실패했다고 아니면 이게 안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는 쪽에서 이렇게 논리를 보니까 예전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보면 수출 병참 기지다 할 정도로 일종의 수출만 좀 강조하면서 좀 임금을 좀 낮게 하면서 예전처럼 수출 중심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성장했던 방식으로 계속 가자 이런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네. 지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자는 뜻이에요. 이미 네. 지나간 겁니다. 아까 네. 지금 설명을 했지만 물론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돼요. 네. 하지만은 이제는 수출이 경제 성장을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 성장 패턴이 선진화했습니다. 네. 수출 주도 성장이란 후진국이 하는 겁니다. 네. 선진국으로 수출 주도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해. 한 나라도 없어요. 네. 중국도 그동안에 수출 주도 성장하다 이제는 내수로 돌리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 수출 주도 성장 끝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수로 돌리고 네. 이제 한국도 왜냐하면 이미 임금이 올라버리면요. 네. 땅값 오르고 임금 오르면 수출 주도는 안 됩니다. 네. 경쟁력이 없어요. 임금이 올라버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아마 북한하고 남북한이 교류하면 북한은 게 가능할 거예요. 네. 북한은 수출 주도 성장으로 앞으로 아마 10% 성장이 가능할 거예요. 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선진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는 그거는 한마디로 경제학을 모르는 이야기. 네. 자, 우리나라가 이미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스페인 같은 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에서 그렇죠. 거의 선진국이 거의 다 돼 있는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과거의 개도국 같은 정책을 쓰는 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소득주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를 모르고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물으면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올린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이렇게만 알아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진짜. 네. 그건 참 아주 잘못된 그 생각인데 과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출로 주도로 성장하고 대기업 소득이 국내 투자돼서 가계소득을 늘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흔히 낙수 효과라고 말합니다. 네, 그랬었죠. 낙수 예, 효과. 낙수 효과다. 네. 예, 물 떨어지는. 네. 근데 문제는 낙수 효과에 의한 성장이 이제 안 되게 돼 있다는 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성장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가계소득을 늘려서 가계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제 가계소득을 늘리면 네.
가계 소비가 늘고 네. 가계 소비가 늘면 국내 수요가 늘고 네. 국내 수요가 늘면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네. 기업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 내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늘고 네. 이 순환 거꾸로 가는 순환입니다. 네. 아까는 위에서 기업 소득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득인데 네. 지금 이 소득 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 네.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계 소득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분수 효과라고 말합니다. 분수 네. 물 뿜는 분수 있잖아요. 네. 영어로는 파운틴 이펙트라고 말하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의 내용은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첫째 내수주도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네. 수출이 안 되니까. 네. 내수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가계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별 수 없다. 기업에게 돈 줘야 소용없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외국 투자하고 네. 유보로 쌓고 국내 투자는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직접 가계에다가 돈을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가계에다 돈을 주자. 네. 그래서 가계에다 돈을 주면 가계 소득 소비가 늘어나고 가계 소비가 늘면은 그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결국 기업도 그러면 네.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네. 그렇게 이제 밑에서 이제 받쳐서 경제 성장을 하자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 네. 소득주도 성장의 첫째 의미가 여기 방법이 여기 있고 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입니다. 네. 즉 소득주도 성장은 그 목표가 성장 과실을 균점화하는 데 있다. 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 곳으로만 모여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소득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네. 재산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가게는 빈혈이 되어 있고 요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게 고루고루 성장 과실이 고루고루 균점되도록 기업인에게도 가고 가게로도 가고 부자 사람에게도 가고 가난한 사람에도 가고 네. 이렇게 균점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증대해야 되겠다. 네.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노인들 기초연금이라든가 이 복지 증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되도록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경제를 순환시키자는 데 따라서 첫째 소득주도 성장의 첫째 뜻은 내수주도 성장을 하자는 것. 네. 두 번째는 성장 과실을 고루 갖기 위해서 복지를 늘리고 빈부격차 줄이자는 것. 그 결론을 한마디로 말해라. 가령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뜻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가계소득 증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계소득을 늘려주자. 그러니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자.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그 복지도 누리고 소비도 하고 그리고 경제성장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매출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네. 가계소득을 늘리자는데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계소득을 기업이 생산을 안 하면 어떻게 그 가계소득을 늘려주느냐.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네. 그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업 생산은 생산 쪽 공급 쪽 이야기입니다. 네. 수출은 수요 쪽이에요. 네. 수출로 끌어온 것을 이제 내수로 끌자는 건 수요 쪽에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가계소득은 내수 쪽에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건데 네.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정부가 늘려주는 방법이 뭐냐? 네. 주 정책 수단이 뭐냐? 이걸 국민들이 많이 혼동하고 매스컴도 최저임금으로 모르고 있어요. 네. 이걸 제대로 지적하는 매스컴을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최저임금하고 그 동일시하고 네, 그런 마치 상황인 거죠? 최저임금 올리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하는 내수 증대와 그 성장 과실 균점을 위한 정책 수단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네. 그럼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복지 확대. 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 네. 거기서 나온 재정 수입의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확대. 네. 그리고 기업 소득의 환류세. 네. 환류세. 사실은 그거는 제가 맨 먼저 국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네. 근데 그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 가지고 네. 투자는 안 하고 유보로 쌓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불임소득입니다. 네. 말하자면 그 재생산 네. 과정에 못 가는 돈이에요. 그건 국가적인 낭비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매기자고 내가 3년 전에 주장을 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2년 전인가부터 네. 지금 그걸 요즘,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진해서 그 돈을 가게로 환류를 안 시키니까 네. 정부가 그걸 대신 갖다가 네.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국내 투자를 안 하니까 네. 그냥 두지 말고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가 투자를 대응하자. 네. 이게 공공투자입니다. 네. 가서 복지원도 짓고 요즘 같으면 어린이집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렇다면 고용 늘어나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중에 네. 이제 방법이 문제지만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식 배당 늘리는 거 네. 이런 모든 것이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정부의. 네. 이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주 정책 수단이에요. 이렇게 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렇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네. 어떻게 다른 한국에서 거죠? 네. 한국에서 나온 무슨 이다나 어떤 갑자기 어디서 빌려온 자식처럼 느닷없이 나온 거고 세상에 없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는데 그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네. 세계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다만 선진국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것도 뭐냐면 포용적 성장 정책.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이에요. 네. 그리고 아베 정권에서 지금 네. 하고 있는 정책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했죠. 인상. 아베 정부도.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아베 정부 됐죠. 아베 정부 네. 했잖아요. 그다음에 임금 격차 축소. 네. 아베 정부 했어요. 네. 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우리는 못한 거 일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 독일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일본이 하더라고요. 일본이 했어요. 네. 그리고 배당률 증대. 네. 이걸 각 기업을 독려해 가지고 배당률 늘리라고. 네.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정책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면 그 일본이나 미국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안 내고 하냐? 네.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엔진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은 과거부터 쭉 내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거 할 필요가 없고 네. 또 양극화도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고 그래 모두가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정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엔진을 지금 바꿔야 할 차례고 네.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걸 모두 교체하다 보니까 야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소득주도니 뭐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지만 네.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독일도 하는 거고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베 총리의 정책을 막 극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밌는 건 우리 정부는 잘 못한다면서 굉장히 비난을 할 때 보면 아니 이게 아베 총리가 하는 정책들은 전부 우리 정책하고 같은 방향인데 그쪽은 왜 성공했는데 왜 우리 못하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좀 예.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소득주 성장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많은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총리님께서 이 소득주 성장만으로는 안 되고 공급 면에서 성장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인 건가요? 예.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고 이걸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이걸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 왜 나왔느냐면 네.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 경제 정책 네. 때문에 네. 세계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양극화의 물결을 탔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장 과실의 독점 현상. 네. 이게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예를 들면요. 네. 미국의 예를 들면은
1980년에 네. 미국의 상위 1% 소득자가 네. 하위 50% 소득자들의 합친 소득보다 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반이요? 예, 절반.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덜 심각했었네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세 배인데. 두 배 됐었는데 여기는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세 배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보다 훨씬 덜 심각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1% 소득자의 소득이 50% 소득자 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떠냐면 그게 200%입니다. 두 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격차가 4배로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절반 50%밖에 안 되던 거 지금은 1% 소득자가 미국 국민 50%의 소득의 2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은 좀 덜해요. 이런 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다.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것들. 예, 월가 점령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혜택을 보는 우리 부자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그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그 법인세 인하하지 말아라.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 그리고 우리 상속세도 없애려고 하면 상속세 없애지 말아라. 상속세를 인상해라. 부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안 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면 결국 그 피해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던 빌 게이츠나 버핏이 잃게 된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자본주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는데 이래서 가령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나온 것이 2010년을 전후해서 나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하고 이 포용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양극화 말하자면 성장과 실의 독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같고 따라서 정책 내용이 같은 게 첫째 복지 늘리자 같고 가계소득 올리자 같고 빈부격차 줄이자 같고 그래서 성장과 실을 균점하자 그리고 내수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자 이것이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 포용적 성장은 2009년 세계은행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2011년에 그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처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포용적 성장은 세계은행에서 주장해가지고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그런데 이 포용적 성장은 동반 성장. 동반 성장과 기획균등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포괄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보다 약간 좀 범위가 좀 넓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수요 쪽의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령 자동차 공장 예를 들읍시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이 잘 되려면 수요 쪽에 사주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수요죠. 수요. 사주는 데 없으면 자동차 공장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건 문 닫죠. 다음에는 좋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건 공급 쪽입니다. 이건 생산 쪽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같이 중요하지만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생산 능력은 있는데 팔을 자리가 없어서 걱정이니까 사실은 지금은 수요가 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소득주도 정책은 공급 쪽이 아니라 수요 쪽이다. 따라서 공급 쪽의 정책, 즉 기업 투자를 늘려주는 일, 생산성을 혁신하는 일, 산업 구조를 높여주는 일,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일,
기업들을 길을 살려주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공급조구 정책은 따로 가야 된다. 그런데 네. 이것을 지금 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은 네. 흔히 벤처 기업에만 갇혀 있고 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공급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정부 정책은 수요 쪽의 소득주도 성장과 네. 공급 쪽의 기업 혁신 네. 정책을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친서민 정책으로 가야 하고 네. 기업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 하고 네. 그래서 이 현 정부가 진보 정부지만 네. 이 진보 정부는 친서민 친기업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그게 것입니다. 총재님 말씀하셨던 그 진보 정부가 성공하려면 경제 정책은 실용주의적으로 가야 하며 이 친시장주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뜻하고 바로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네, 예, 바로 그런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거군요. 예, 시장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장은 합리와 효율이 지배합니다. 네. 거기서 승부가 거기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합리와 효율로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실용주의고 실사구시입니다. 네. 원리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자 같으면 보수주의 원리주의자 같으면 대기업 소득 보호자, 부유층 소득 보호자, 네. 뭐 기득권 유지하자. 이 이념이 관철하고 네. 실제 효율과 합리는 네. 도외시합니다. 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 예를 들어서 네. 가난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 네. 뭐 빈부격차 줄여야 한다. 이 진보론자들은 논리가 있잖아요. 네. 이 원리에 어긋나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 지난번에 은산분리가 같은 겁니다. 은산분리 대기업은 절대 안 된다 이게 한번 한 2년 정도 서 있으면 네. 일체 거기는 안 된다. 이거 근본주의 원리. 네. 이렇게 가서는 경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저 중국에서 그 등소평이가 흥묘백묘. 네. 흥묘백묘 네,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 흰 그걸로 고양이 오늘날에 다. 네, 중국이 네.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북한 정권은 대대로 뭡니까? 원리주의 아닙니까? 네. 그래 적골이 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그걸 거울 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특별대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아마 다들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일도 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과의 대담이 이어지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승 총재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박종원의 경제쇼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